네, 박소연의 이슈 픽업으로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 사이에서 시장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투심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그야말로 그냥 다시 한번 공포에 빠졌었던 시장이었다면 오늘은 또다시 달라졌어요. 일단 주요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은 이런 거. 계속해서 아침부터 언급이 된 키워드 한미정상회담 그 중심에 놓여 있고요. 중국 봉쇄 완화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릴까요? 오늘 시장에도 올라서는 이유는요. 아시아 증시 전반이 강합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 아주 공격적으로 장 초반부터 웬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점점 강해지는 마음에 드는 장세. 오늘은 딱 하루만 놓고 보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외환 시장이요. 13년 만에 최고 수준에 놓여 있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한다고 해도 이게 잡히지 않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다시 한번 재추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기자회견이 열렸었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통화 스와프 협의가 진행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스와프 이 용어는 경기가 정말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쓰는 용어이므로 옳지 않다. 지금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아닌데 비슷한 거 추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통화 채널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어쨌건 한미 간 달러를 교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또 외환 시장의 앞으로 움직임이 어떻게 되려나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공군기 에어포스원을 타기 직전에 이제 취재원들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흔들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지금 열심히 날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요 일정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후 6시가 되면 이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을 할 예정이고요. 곧바로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리드에 앞서서 이제 윤 대통령과 함께 그 공장 부지를 이제 둘러볼 예정이고요. 내일 일정. 일단 서울 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대통령실에 가서 소인수의 양국 간의 한 관계자 한 5명 안팎으로 진행되는 구성된 소인수 회담을 오후 1시에 진행하고 2시에는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오후 4시에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식 만찬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오늘 밤, 내일 밤을 묵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속보로 나왔었던 것이 정의성 회장과의 만남이 이제 추진됐다라는 것이 이제 백악관 측에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시간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오후 3시에는 일본으로 출발을 해야 하는 일정이니 그 전쯤 점심 무렵이나 오전 한 11시쯤 넘어서지 않을까 싶어요. 정의선 부회장이 하얏트 호텔로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20-30분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이 현대차가 전기차 관련한 공장을 짓겠다고 한 거 약 9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짓겠다고 내놓은 그 계획안에 대해서 땡큐를 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이제 공식적인 만남의 주제이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UAM이나 자율주행 관련한 구체적인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누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좀 솔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 투자에서 관련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던데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지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북한과 관련한 이야기, 경제 안보에 대한 이야기, 동맹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지난 2021년도 한미 정상회담 전후에 각 어젠다별로 테마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살펴봤더니 섹터별로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원전 쪽이 조금은 강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더라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이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키워드들이 원전, 철강, 경협,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등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기대가 불러 모아지면서 또 오늘 시장에서 미리 또 강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정말 진정한 수혜주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의 시각이 짙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플러스에서 이 이슈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다음 주입니다.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금리가 또 올라가겠죠. 뭐 일각에서는 이번 달 올라가고 지난 4월에도 올랐고 이번 달 오르고 7월 오르고 8월 또 오르고 뭐 이것까지도 예상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8월까지 한 2.5%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한은 총재 입에서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도 거의 확실시 되구나라고 이제 시장은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시장의 어떤 반응은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전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스트레이트 개편 첫 주를 맞이해서 이 증권가에 또 레르르 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깊숙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전무와 함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슈가 도배가 되는 오늘 시장이기는 한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평가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요즘. 네, 미국 대통령의 방문이죠. 한미 동맹이야 워낙 동맹이니까. 근데 이제 그 이슈도 오늘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사실은 최근 장에서 좀 주목되는 건 달러화 강세,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의 상승이죠. 이게 조금은 그래도 좀 완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외국인들도 이제 조금은 단기 기회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방 1,300원 넘을 것처럼 생각들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보통 미국이 증시가 떨어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굉장히 좀 조금은 약화됐어요. 예,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장이고,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좀 좋게 본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 이 정상회담 내일 있는데 그런 점들을 비롯해서 이게 도대체 이제 왜 오느냐 이렇게 빨리 이런 점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오후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일정을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어떤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네, 일단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상태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공급망이 교란돼 있는데 이 공급망 교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동으로 대처해 보자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거를 우리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슈지만 그걸 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블록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블록화되면서 사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각국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기울여서 중국까지 포함해서 국가적으로 역량을 기울여서 그거를 이제 키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난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다 이렇게 딱 맞물리고 엮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일부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만하고 우리나라 같은 데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엮여 있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 이제 풀려나갈까 이런 이제 얘기들이 또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빨리 오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물론 이제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회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들린다고 하는데, 사실 아시아에 들리면서
우리나라에 먼저 오는 것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네, 네. 예, 그리고 정말 그게 기사와 제목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일본 말고 한국 먼저. 맞습니다. 이제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백악관에서는 밝혔지만 네. 어쨌든 모든 그 행위는 다 사실은 일정한 의미를 두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건 거거든요.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배터리라든지 또는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중심국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얻을 게 있고 또 얻으려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제 이 재계 총수들하고도 만나고 네. 삼성의 평택 캠퍼스도 방문하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들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사실 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살려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찾아와서 반도체 공장 먼저 둘러본다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은 이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자라고 이제 나서고 있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의 한국 방문 반도체 공장 그냥 소위 그냥 염탐하기 위해서인지 정말 뭐 이런 온갖 설들이 계속 이제 난무하는 네. 그런 요즘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삼성 공장을 이제 찾게 되고 또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는 자동차 네, 쪽도 이제 그렇습니다. 만남을 갖고 또 네. 관계를 돈독히 하자 혹은 뭐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오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것만으로도 그냥 뭐 반도체든 네. 자동차 섹터든 네.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우리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끌어낼 수 결국은 있다?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을 들려서 제가 뭐 개별적인 기업의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그 평택 캠퍼스를 들린다고 하니 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사실은 전 세계에서 설계를 제어하고 프로듀싱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네. 미국이 사실 옛날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그게 이제 10% 초반으로 떨어져 있어요. 반면에 중국은 한 15%로 올라가고 네.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한 20%대 초반 이런 식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이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다 예상하기는 2030년 정도가 되면 미국은 한 10% 이내로 떨어지고 네. 중국은 한 25%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에서 미국은 설계만 해주고 정말 제조 기반이 없게 되는 국가로 될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그 점을 뭔가 하여튼 돌파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협력을 해서 내부에 공장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을 네. 당연히 협의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미국의 주요 대형 IT 업체들이 대부분 TSMC 파운드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본인들이 설계는 해주는데 만드는 건 상당히 많은 부분 거기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사실 부족 현상이잖아요. 이럴 때 결국은 안정적인 그 공급처들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나 다변화 측면에서의 공급처 확보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빼놓을 수 없는 파운드리 업체죠. 네, 그 네. 정도 기술을 갖는. 그래서 뭐 자동차는 사실 자동차도 있지만 또 2차 전지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 두 부분 또 배터리까지 합치면 세 부분이죠.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선물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가뜩이나 호재에 목말라 있는 요즘 우리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멘텀들이 이제 다음 주에 어쨌거나 좀 이제 나와줘서 또 시장에 하나의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또 작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어쨌거나 좀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 이제 시장에 대한 말씀 조금은 변화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네네. 수급도 괜찮아지는 듯, 그리고 환 시장도 조금 안정을 찾는 듯 하는 이제 시그널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말씀 잠깐 주셨는데요. 미국 쪽 먼저 갔다 올게요, 전무님. 미국 시장은 한동안은 뭐 미국장 폭락하면 우리도 함께 폭락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요. 이제는 그냥 미국만 초토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요. 네네네. 어제 그렇게 밀렸는데 오늘 아침 새벽 보니까 또 반등도 안 나왔어요. 네. 뉴욕장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미국이 결국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돈 제일 많이 썼고 돈을 진짜 선을 좀 넘어서 썼고 네. 그거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제일 많이 올랐고 그거에 따라서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인 맞습니다. 걸까요? 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지만
2019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여전히 미국의 상승폭이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났던 약간 비이상적 현상이죠. 예, 그런 어떤 그 비정상적 현상들이 되돌아가면서 나타나는 그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와중에 사실 미국은 기술주 측면에서 아니라고 주장을 계속 뭐 유동성이 많을 때는 합니다만 네. 사실은 버블이 좀 있었던 거예요. 거품이 꺼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거품이 꺼지니까 70% 빠지는 이 대형 기술주들이 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데들도 결국은 실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20-30%씩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는 별로 거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법했는데 네. 그걸 한편으로는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하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팔면서 그만큼의 거품이 형성되기도 못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최근에 떨어져서 조금 이제 고통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어찌 보면은 내릴 만큼은 내린 시점인 것 같다. 예. 그런데 이제 단지 하나 남은 건 있어요.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은 긴축의 과정인 거고, 긴축의 과정이 언제 끝날지 아직 우리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 반등은 뭐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추세적으로 쭉 이어져서 이 상승 트렌드를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전무님, 미증시만 떼어놓고 본다면 요즘 또 서학개미들이 너무나 많으셔서요. 네, 이제 네.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를 이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제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뭐 최근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그랬고, 간밤엔 도이치방크 쪽에서도 그랬고, 뭐 S&P 500이 뭐 3,500까지 간다는 둥, 뭐 네네. 지금으로부터 뭐 20%더 빠진다는 둥, 네. 뭐 이런 뭐 험한 얘기들 아직 수두룩하잖아요. 네네. 미증시의 어떤 버블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임해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네. 사실은 고점 고점 대비해서 대비해서, 보면 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 30% 빠졌고요. 네. 지수가. 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20%에 근접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은 어디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냐면 침체로 갈 거냐 아니냐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경기 둔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네. 지금 정도 빠졌으면 다 빠진 거예요. 예, 이 정도면 충분히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침체로 가면 경기 침체 하에서는 보통 거품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은 거의 50%. 와. 예, 그 다음에 네. S&P 500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다고. 그거를 감안하면 아직 한참 남은 예, 거군요. 아직 남았다고 보는 쪽은 요번에 피할 수 없이 경기 침체로 간다고 보는 쪽인 거예요. 그런 존재 근데 조건이 있기 사실은 때문에. 경기 침체가 확실할 거냐? 네. 아직 불투명해요. 모르는 거죠. 예. 네.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딱 그냥 공정하게 얘기하자면 둔화는 확실해 보인다. 근데 둔화. 침체일지 아닐지는 우리 잘 모르겠다. 네. 그 상태가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게 확인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반기 초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금리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계속 얼마까지 올리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결국 물가에 연동되거든요. 달려있겠죠. 근데 네. 만약에 우리 하반기 돼가지고 하반기 초가 됐는데도 물가가 8%, 9%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근데 그때는 침체를 우려해야 돼요. 실제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네,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이걸 시작이라고 보고 아마 그 하반기가 좀 진행이 되면서 한 6, 7%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그거는 연준이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확률이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네. 좀 충분히 떨어진 데 대한 어떤 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 지금은 조심해야 되지만 차차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시점이 온다. 너무 급하게 지금은 서둘지 말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이제 다음 네. 주 우리 쪽에서는 금통위 예정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예. 빅스텝은 거의 뭐 확실시다 뭐 이렇게 SK증권에서는 좀 보고 있으니까 어떤가요? 우리나라 말씀이신가요? 네네. 하는 우리나라. 금통이요. 네. 하는 금통위는 아마 빅스텝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것 같다? 네, 아닐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면 50bp일 텐데. 네. 이제 우리는 좀 먼저 움직였죠, 사실은. 맞아요. 작년부터 먼저 움직였고,
물론 미국이 빅스텝을 한 2번 정도만 더 해도 네. 우리나라가 그 과정에서 한 25bp씩 2번 올리면 금리가 같아져요. 아, 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같아지죠. 같아지는 거군요. 예,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하면은 사실 네. 우리가 안 올리고 그쪽이 올린다 그러면 역전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근본적인 우려는 역전이 되고 난 이후에 네. 자금이 유출될 수 있으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좀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서 미국하고 맞추지 않겠느냐. 사실 근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과거에.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이 더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가 낮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네. 과거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랬을 때 전무님 실제로 외인들의 자금이 더 많이 빠지고 그랬던 상황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 수지상으로 보면 네. 조금 그게 밋밋해지는 시간에 걸쳐서 좀 밋밋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긴 해요. 그러니까 네.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근데 그게 적자로 그렇게 확 가지는 않아요. 아. 예.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주로 채권 시장이라고 하면 네.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이동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채권 시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금리 차이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통화 바스켓으로서의 그 한국 채권을 수요로 하는 투자자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국은행 자체도 자금 유출이 막 심할 것 같기 때문에 뭐 금리를 빨리 올려가지고 이걸 같이 맞추자 이런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그 단기금리 연동형이에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 이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단기금리 올리면은 그거에 따라서 연동해서 연동돼서, 변동금리 네, 대출을 맞아요. 받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대부분 다르군요. 장기 고정금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단기금리를 내가 좀 빨리 올려도 장기금리가 그거를 적절하게 경제 상황에 맞게 반영해 준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바로 대출에다가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올릴 때는 이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해왔던 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네네. 행태다. 네네. 그리고 정말 충격이 나타나면 떨어뜨릴 때는 50bp 뭐 이상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빅 스텝은 아니고 25bp씩 한 3번, 4번 이렇게 쭉 꾸준히 올리는 네네.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각국의 상황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네. 아무리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또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전무님 이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지나갔는데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최근 네. 이제 금리가 어쨌거나 이렇게 뭐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성장주는 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예, 많이 이제들 지금 고민하시고 이제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증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경제와 유동성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하는데 네. 지난 한 2년간 경제와 유동성이 이렇게 힘을 확 줬다가 유동성이 먼저 빠지고 지금은 경기마저 나빠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가만히 있었냐면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주가도 빠지면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반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정말 경기가 나빠질 거냐 아니냐인데 아무도 지금 그거 확신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 전망은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보기엔 분명히 올해 하반기 초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라고 봐요. 지금은 가닥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도 중국의 봉쇄 때문에도 경제 지표들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결정하지 말고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계시다가 이제 기술주 문제 말씀하셨는데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나쁘죠. 그리고 이런 시기에. 그래서 그거를 너무 장기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를 못할 것 같으면 그보다는 고금리 고물가에 더 수혜를 받는 업종, 그다음 리오프닝 할 때 수혜를 받는 업종, 그다음에 이런 시기에 항상 아웃퍼포먼스던 필수 소비재 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서 좀 사태를 지켜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엔 좀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가 넘어가고 하반기에 우리가 챙겨볼 만한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게 되면 또 우리 전문님 함께 또 모셔서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증권 최석원 전무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